자, 잠자며 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백제봉기 3 삼국사기 25권이에요. 이번에 백제의 임금님은 진사왕이에요. 진사왕은 큰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침류왕의 아들이다. 그는 용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침류왕의 태자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태자의 숙부인 진사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386년 봄, 국내 나라에 15세 이상, 15살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관문의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다. 청몽령에서 시작해서, 청몽령이란 고개를 뜻하는 거야. 북쪽으로는 팔군성,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같은 해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다음 달 8월 고구려가 침범해 왔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387년 봄 정월 진가모를 달솔로 두지를 은솔로 삼았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씨가 나와. 진씨는 일반적으로 백제의 외척이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 실제로 백제 봉기에 이 진씨들이 나오는 거지. 그 진씨들 중 한 명, 진가모야. 그리고 가을 9월 같은 해 관미령에서 말괄과 싸웠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보면 관미성에서 고구려와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관미령과 관미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비슷할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자,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389년 가을 9월 임금이 병사를 보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390년 가을 7월 해성이 북하에 나타났다. 여기서 북하는 별자리 이름이야. 자, 임금님 아홉 번째 해 임금이 달솔 진가모에게 고구려를 공격해 하여 도건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러자 임금은 진가모를 병관자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겨울 10월 임금이 구원에서 사냥을 하고 1회, 즉 7일 만에 돌아왔다. 다음 해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391년 봄 정월 궁궐을 중수하면서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진기한 새와 기이한 화초를 길렀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4월 말갈이 북쪽 변경의 적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임금이 서쪽의 큰 섬에서 사냥하다가 직접 사슴을 쏘았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임금이 또 횡악 서쪽 지역에서 사냥을 하였다. 다음에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392년 여름 5월 초하루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고구려왕 담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이야. 4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북쪽의 변경을 침범하여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임금은 즉 백제 진사왕이지 담덕 즉 고려 광개토 대왕이 병사를 부리는 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않았기에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이 함락되었다 라고 쓰고 있어.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아까 말했던 그 관미성이야. 임금이 구원에 사냥을 나가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임금이 구원의 행궁에서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임금님은 아신왕이에요. 아신왕은 침류왕의 맏아들이다. 처음 한성의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밤에 신비로운 광채가 비쳤대. 장성하자 의지와 기붕이 호방하였으며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 임금이 침류왕의 자리를 이어야 됐을 때 아신왕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숙부 진사가 임금의 자리를 이었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진사왕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393년 봄 정월 임금이 동명왕의 사당에 참배하고 또한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다. 자, 진무 또 다른 진시지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병마 즉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진무는 왕의 외삼촌으로서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감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8월 임금이 진무에게 말하였다.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옷깃처럼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땅이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을 과인은 애통해 하는 바이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기울여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 임금은 마침내 병사 1만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계획하였다. 진무는 병졸보다 앞에 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면서 싸웠다. 석현 등 5개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관미성을 포위했으나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켰다. 진무는 굴량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여 결국 병사를 이끌고 되돌아왔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394년 봄 2월 맏아들 전지를 태자로 삼고 주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임금의 동생인 홍, 그러면 부여홍이겠지? 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고구려와 수곡성 아래에서 싸웠지만 패배, 즉 져버렸어. 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며칠 전 달이 낮에 보였던 걸 기억할 거야. 그처럼 태백, 즉 금성도 낮에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기에서 즉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지. 자,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395년 봄 2월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20일 만에 사라졌다.
같은 해 가을 8월에는 임금이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니 고구려왕 담덕이 직접 병사 7천을 거느리고 패숫가에 진을 치고 대항하여 싸웠다. 우리 병사 즉 백제가 크게 패하여 그 피해가 매우 컸다.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1월 임금이 패수 전투의 패배를 되갚기 위해 친히 병사 7천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몽령 아래에 주둔하였다. 마침 큰 눈이 내려 병졸들이 매우 추워 큰 피해가 발생하자 군대를 돌려 한산성에 이르러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397년 여름 5월 임금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398년 봄 2월 진무를 병관 좌평으로 삼고 사두를 좌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쌍현성을 쌓았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8월 임금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내어 한산 북쪽 목책에 이르렀고 그날 밤에 큰 별이 떨어져 진영에서 소리가 났다. 임금은 이를 매우 불안하게 여겨 공격을 그만두었다.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9월 서울 사람들을 모아 서대에서 활쏘기 연습을 시켰다. 다음 달 8월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399년 가을 8월 임금이 고구려를 침범하고자 병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였다. 백성들이 병역을 고통스럽게 여겨 신라로 많이 달아나서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400년 봄 2월 혜성이 규성과 누성에 나타났다. 원래 옛날에는 혜성이 나타나는 걸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같은 해 여름 6월 초하루 경진일에 일식도 있었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402년 여름 크게 감으로 벼 같아서 마르고 임금이 친히 횡악에서 제사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 같은 해 5월 외국에 사신을 보내 큰 구수를 요구하였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403년 봄 2월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 임금이 이들을 환영하고 위로하였으며 특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병사를 보내 신라 병경을 침범하였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05년 봄 3월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가을 9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지왕이에요. 전지왕. 전지왕의 이름은 량서의 30영이라고 하였다. 전지왕은 아신왕의 맏아들인데 아신왕 제위 3년 서기 394년에 태자가 되었고 6번째 외국에 볼모로 갔으며 아신왕 14번째 해에 임금님이 뒤를 잇고자 하였을 때 왕의 둘째 동생 훈해가 정사를 대리하여 즉 나랏일을 대리하여 태자의 귀국을 기다렸는데 막내 동생 첨례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전지가 외국에서 부음을 듣고 울며 귀국을 요청하니 외왕이 100명의 병사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여 귀국해야 했다. 국경에 이르자 한성 사람 해충이 와서 말하였다. 왕의 동생 첨례가 형을 붙잡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니 태자께서는 경솔히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가 외인을 머물게 하여 자기를 호위케 하고 바다 한가운데의 섬에 의지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첨례를 몰아내고 전지를 맞이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왕비는 8수 부인이고 아들은 9이십니다. 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06년 봄정월 임금이 동명왕의 사당에 참배하고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이 진나라도 아마 저번에 말했던 사마진일 거야. 여전히 진나라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도 같은 사마진이야.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종나를 시조로 해. 그리고 가을 9월 해충을 아까 이 해충이 한성 사람 해충이지. 달솔로 삼고 한성에 벼 1,000섬을 주었다. 그리고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407년 봄 2월 동생인 여신을 내신 좌평으로 해수를 내법 좌평으로 해구를 병관 좌평으로 삼으니 모두 임금의 친척이었다. 그리고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08년 봄 정월 여신을 상좌평으로 삼아 병사와 정사 즉 군대의 일과 나랏일을 맡겼다. 상좌평이라는 관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지금의 재상과 같다. 자, 아까 이전에는 진나라가 아니고 진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해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가지는 것 같아. 역시나 그들이 친척이고 뭐 그런 왕과 이제 친척인 관계인 거지. 자, 다음에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409년 외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야명주를 보내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사신을 특별히 예우해 주었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415년 여름 5월 갑신일에 해성이 나타났대.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416년 동진, 진나라는 서진과 동진이 있어. 모두 사마씨의 나라로. 이때 서진은 사실상 영가의 난으로 이제 망한 상태였고, 그 뒤로 동진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어. 이 동진의 임금님인 안제가 사신을 보내와 임금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하였다. 임금 13번째 해 서기 417년 봄 정월 초하루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정월 초하루는 설날이야. 우리로 치면 그 설날에 일식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걸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여느 4월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대. 그리고 가을 7월 동부와 북부 2부에 15세 1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게 하고 병관자 병해구에게 감독해 하였대.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18년 여름 외국의 사신을 파견하여 무명배 10필을 보내주었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419년 봄정월 무술일에 태성이 태미 성자에 나타났대. 그리고 그해 겨울 11월 초하루 정해일에 일식이 있었고, 다음 해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420년 봄 3월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임금님은 구이신이야. 드물게 임금님의 이름이 세자인데 실제로 세 글자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마치 발음이 우리가 영어 단어인 퀴진이나 아니면 퀸처럼 이렇게 이어서 읽지 않았을까 생각돼. 자, 그런데 짧아. 임금님, 이 구이신 임금님은 전지왕의 맏아들이며 전지왕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8번째 해 서기 427년 겨울 12월 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다음 임금님은 비유왕이에요. 비유왕은 구이신 임금님의 맏아들이다. 용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여 사람들이 따르고 존중하였다. 구이신 임금님을 이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428년 봄 2월 임금이 사부를 순시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도에 따라 곡식을 주었다. 이건 다른 본계 번역으로는 차등 있게 곡식을 주었다라고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외국 사신이 왔는데 그 수행자가 50명이었대.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429년 가을 송나라에 이제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지. 아까는 진나라였는데 이번에는 송나라야.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돼. 그리고 겨울 10월 상좌평 여신을 이어 해수를 상좌평으로 삼았대. 임금님 11번째 해 아니야 잘못 읽었어. 그 다음 달 11월 지진이 일어났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갔대. 기와가 날아갈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게다가 지진까지 있었으니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 물이 얼지 않았대. 12월은 추운 겨울인데 물이 얼지 않았으니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해나 흉년이 드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어. 여기 기사에는 그 다음에 임금님 4번째 해 서기 430년에 여름 4월 송나라 문황제, 아까 송나라 있었지. 송나라 문황제는 임금이 다시 조공을 한다 하여 사신을 보내 선대 임금 영의 자규를 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지왕, 이 영은 전지왕을 뜻하는데 그 동진에서 전지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장군 백지왕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이 임금님에게도 주었던 것, 이 비유 임금님에게도 똑같이 준 거야.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433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고 가을 7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대.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434년 봄 2월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2피를 보냈고 가을 9월에 다시 흰매를 보냈고 겨울 10월에 신라에서 담내로, 그러니까 계속 보내줬으니까 다시 이제 선물을 이제 보내왔대. 좋은 금과 구슬을 담내로 보내왔어.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40년 여름 4월 초하루 무오일의 일식이 있었대. 그리고 겨울 10월 송나라의 사신을 보냈고 몇 년이 지나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447년 여름 5월 궁궐 남쪽 못에서 불길이 일어나는데 불꽃이 수레바퀴와 같았고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대. 가을 7월 가뭄이 들어 곡식이 있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들어간 자가 많았대.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454년 별이 빛처럼 떨어지고 아마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해성이 서북 쪽에 나타나는데 길이가 무려 20자쯤 되었다. 정확하게 20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길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을 8월 같은 해 메뚜기 떼가 곡식에 해를 입혀 흉년이 들었어.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데 메뚜기 떼의 피해는 동아시아의 많은 역사상에 남아 있는 거야. 큰 피해를 입히는 거지. 자, 임금님 29번째 해 서기 455년 봄 3월 임금이 한산에서 사냥을 했어.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나는데 잠깐 동안 짙은 구름과 안개가 몰려 어두워지자 이내 날아갔다고 해. 그리고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이번 임금님은 계로왕이에요. 계로왕의 이름은 조금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큰 계로라고도 한대. 근데 그 알려진 이름은 경사라고도 하고, 아빠가 듣기에는 부여가 성이고 경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걸 들었던 것 같아. 자, 비왕의 맏아들이래. 비왕의 29번째 해에 임금의 자리를 이었어. 중간에 다 띄고 14번째 해 서기 468년 겨울 10월 초하루 개유일의 일식이 있었고, 다음에 15번째 해에 서기 469년 가을 8월에 임금이 장수를 보내어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범하였대. 겨울 10월에 쌍현탕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북한산 성에 장수와 병졸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472년 위나라, 여기서 위나라라는 그 탁발선비족의 위나라를 말하는 거야. 위나라가 여러 개 있었는데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고, 이 위나라는 탁발선비족의 위나라인데 보통 북이라고 말을 해. 북쪽에 있었다고. 그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임금이 표문을 올렸는데, 자, 이건 백제에서 보낸 표문이야. 제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어 비록 대대로 대국의 교화를 받았으나 번국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궁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으나 북쪽의 찬바람으로 말미암아 응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한데 황제 폐하께서는, 백제가 북위의 임금을 이렇게 올려 말하는 거야. 천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존경의 마음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과 본국의 관군 장군 부마도비, 불사후 장사 여래, 부여래를 말하겠지. 그리고 용량 장군 대방, 태수, 사마, 장무 등을 보내어 험한 바다에 배를 띄어 아득한 나루를 찾고 목숨을 자연의 운명에 맡기며 저의 정성을 10,000분의 1이라도 보냅니다. 바라건대 천지신명이 감동하고 역대 황제의 신령이 크게 보호하여 이들이 폐하의 거처에 도달하여 시대 뜻을 전할 수 있다면 길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표문에서 말하였다. 신과, 즉 이 백제 계로왕과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선조 시대에는 고구려가 옛정을 크게 존중하였는데, 그의 조상 사유열제인 고구원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원왕의 이름이 사유거든. 근데 한 글자로는 이제 한 글자 이름으로는 서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어. 그 서가 경솔하게 우호관계를 깨트리고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의 조상, 즉 백제의 신의 조상
부여수겠지. 큰 구수왕이 병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공격하였고 잠시의 싸움에서 그 쇠를 즉 고구관왕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 이로부터 감히 남쪽 나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풍씨, 이 풍씨는 연나라 용수가 다하자. 그러니까 풍씨는 연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연나라를 풍연이라고 해. 그 풍씨의 운수가 다하자 그 잔당질이 도망쳐 온 이후로 고려가 차츰 번성하여 드디어 백제가 업신여김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구려 봉기 장수왕 편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야. 자세한 건 그쪽을 확인하고.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 원한을 맺고 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만일 폐하에 인자한 마음이 먼 곳까지 빠짐없이 미친다면 속히 장수를 보내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저희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속케 하고 아울러 자제를 보내 마국간에 말을 기르게 하겠으니 한 치의 땅, 한 치의 지압이라도 감히 저희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계로왕 당시 백제는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마 요 내용만 보면 그렇겠지. 그래서 선비족인 부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의 연, 이것은 고려 장수왕을 말하는 거야. 고구려 장수왕의 휘가 련 또는 거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를 말하는 거야. 연은 죄를 지어 나라가 스스로 어육이 되고 대신과 호족들의 사륙행위가 끊임이 없습니다. 죄악은 넘쳐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멸망할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또한 풍족의 병사와 군마는 집에서 키우는 새나 가축이 주인을 따르는 것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고 낭랑의 열구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 여기서 풍족이라는 것은 아무도가 풍씨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고구려가 있는 풍족이나 또는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고구려를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부귀와 고구려가 싸우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천자의 위험이 한번 움직여 토벌을 행한다면 싸움이 벌어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둔하나 힘을 다하여 우리 병사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과 간계를 꾸미는 일이 하나가 아니니 겉으로는 외효가 스스로 자신을 변방의 나라라고 낮추어 쓰던 말버릇을 본받으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하고 무모한 행동을 품고 남쪽으로는 유씨, 어려운 말이 되게 많네. 외효는 후한 초기 군호가 한 사람이고, 이 유씨란 건 유씨의 송나라를 말하는 유송을 말하는 거야. 북쪽으로는 연년이란
몽골에 있던 유목민족이었다고 하네. 그와 맹약을 맺어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의지하여 폐하의 정책에 배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임금은 지극한 성인이었으나 단수에서 묘를 벌주었으며, 요임금이 단수에서 묘만과 싸워 항복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맹상군은 어질다고 일컬었지만 길가에서 남을 꾸짖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조나에 들었을 때 조나라 사람이 그를 비웃으니 분노하여 한나의 현을 멸하였을 정도라고 해. 그래서 한 방울이 흐르는 물도 일찍 막아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만약 고구려를 빼앗지 않으면 앞으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 서기 440년에 우리나라 서쪽 석경계의 소석산 북쪽 바다에서 의복, 기물, 안장, 굴레를 얻어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바로 황제의 사신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에 바다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세히는 알 수 없었으나 불안 마음을 깊게 품었습니다. 옛날 송나라가 신주를 해하고 초자광이 맨발로 걸었고 샘매가 놓아준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하리 신릉군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고 이름을 세우는 것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변방의 소국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사모하는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천지의 기운을 모으고 형세가 산과 바다를 기울일 수 없는데 어찌 고구려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막게 하십니까? 지금 얻었던 말 한 장 하나를 바쳐 실제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현조. 이 현조란 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야. 위나라 효 문제를 말하는 거야. 위나라 효 문제는 이제 백제의 사신이 몰고 외진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조공을 바쳤다 하여 예우를 후하게 하고 사신 소환을 하여금 그들로 하여 백제로 가게 하였다. 이체 조칙을 내려 말하였다. 표를 받고 근심 없이 지낸다고 말을 들으니 매우 기쁘다. 그대가 동쪽 한 구석 오복 밖에 있으면서 오복? 서울을 중심으로 천하를 5개의 복으로 나누는데 오복 밖이라면 먼 외지를 뜻한다 라고 돼 있어. 하여튼 먼 곳이야. 산과 바다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나라 조정에 정성을 바치니 그 지극한 뜻을 가상히 여겨 가슴속에 기억해둔다. 내가 만대에 누릴 위엄을 이어 사해에 군림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니 지금 나라는 태평하고 팔방에서 귀순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얻고 이 땅에 이르는 자 헤아릴 수 없다. 평화로운 풍속과 성대한 병사는 그대 사신 여러 열애 등이 직접 보고 보았다. 듣고 보았다. 그대는 고려와 화목하지 못하여 여러 번 침범을 당하였지만 진실로 정의를 따르고 어진 마음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도둑과 원수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전에 사신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 국경 밖에 먼 나라를 위무하였는데 여러 해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가 살았는지 그곳에 도착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대가 보낸 말 한 장을 예전 것과 비교하였는데 중국의 산물이 아니었다. 의심이 되는 일로서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니 고구려 계획 침범 계획의 요지는 별지에 갖추어져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쓰고 있어. 이것은 이 당시 아마도 조서가 잘 남아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또한 조서에서 말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고구려가 강함을 믿고 그대의 국토를
하였으니 이는 자기 선대의 임금 고국원왕의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큰 덕을 벌인 것이다. 전쟁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져 병경을 단속히 어려울 것이나 다시는 심포서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초월과 같은 위급한 사정이 되었다. 이에 마땅히 정의를 펴고 약자를 구하기 위하여 번개처럼 구할 것이다. 고구려가 선대부터 속국을 바치하며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으므로 또한 그대와 고구려에 비록 예전부터 큰 틈이 있었으나 위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대가 사신을 보내와 처음으로 그들을 토벌하기를 요청하나 사례를 검토해보니 토벌의 이유가 또한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지난해 예 등을 평양에 보내 고구려 상황을 조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고 그 말과 이치가 모두 온당하네. 사신이 그들의 청을 막을 수 없었고 사법에서도 그들에게 죄를 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주고 예 등을 들어오게 하였다. 만약 고구려가 지금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지난 잘못이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뒷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에는 병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것이다. 모든 오랑캐 나라들은 대대로 바다 밖에 살면서도 왕도가 창성하면 번방신하로서의 예제를 다하고 은혜가 그치면 자기의 영토를 보존해왔다. 그러므로 중국과 예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전의 법전에도 나타나 있으며 호남으로 만든 화살을 바치는 일은 한절기 그쳤다. 호남으로 만든 화살이란 광대 사이로 만든 화살을 말한다. 자, 그대가 강약에 대한 형세를 말하였으며 지난 시대의 행적을 모두 열거하였다. 속이 다르고 사정이 변하여 무엇을 주게 하여도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대의 우리의 너그러운 규범과 관대한 정책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중국은 통일되어 나라 안에 근심이 없고 늘 동쪽 끝까지 위험을 떨치고 국경 밖에 깃발을 휘날려 먼 나라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며 먼 지방까지 황제의 위풍을 떨치려 하나 진실로 고구려가 그때마다 진정을 토로하였기에 미처 정보를 귀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만일 고구려가 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의 계책이 나의 뜻과 맞으니 대병의 출동이 멀다 하고는 할 수 없다. 아무쪼록 그대는 미리 준비하여 함께 병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대기할 것이며 때에 맞춰 사신을 보내 저쪽의 정서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병사가 일으키는 날 그대가 길잡이 선두가 될 것이고 크게 승리한 후에는 역시 가장 큰 공로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바친 포백과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그대의 지극한 정성은 드러났으며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을 별지와 같이 하사한다. 또한 고구려왕 연, 즉 장수왕에게 조서를 보내 안을 등을 보호하여 백제로 보내도록 하였다. 안 등이 고구려에 이르자 연이 예전의 여경과 원수진 일이 있다 하여 그들을 동쪽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 등이 이에 모두 돌아가니 곧 고구려 왕에게 조서를 내려 엄하게 꾸짖었다. 그 후 안 등에게 하여금 동네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경에게 조서를 주어 그의 정성과 절조를 표창하게 하였다. 그러나 안등이 바닷가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끝내 백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임금은 고구려가 자주 변경을 침범한다 하여 위나라에 범인을 올려 병사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금이 이를 원망하여 마침내 조공을 중단하였다 라고 돼 있어. 되게 긴 이야기인데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해. 백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선비족 부귀가 도와주지 않은 거야. 그리하여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375년 가을 9월 고구려왕 거련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했어. 임금은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대.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니 사람들이 두려워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대. 임금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을 건드리고 성문으로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이를 잡게 된 거야.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미리 치기 위하여 백제에 가서 간첩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숙녀 도림이 모집에 응하며 말했대. 소승이 원래 돈은 잘 알지 못하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여기서 대왕이라는 것은 장수왕이겠지. 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시고 일을 시켜주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 사실 이 내용이 계로왕의 백제 기록이긴 하나 대부분의 기록은 결국에는 부귀의 기록과 장수왕의 기록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장수왕이 기뻐하여 물리치기 전에 백제를 속이게 하였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지어 도망하는 것처럼 하고 백제로 들어갔다. 당시의 백제왕 큰계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는데 여기도 이름 백제왕이 큰계루라고 되어 있네. 계로왕이 큰계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요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그러자 도림이 궁궐 안에 이르러 말하였다. 내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상당한 묘수를 알겠으니 왕께 알려드리랍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 대국을 하여보니 과연 국수였다. 그래서 국수라는 건 장기를 정말 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바둑의 고수? 뭐 이런 정도의 뜻이야. 자, 임금은 마침내 그를 상객, 높은 손님이란 말이지. 로 대우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며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하였다. 도림이 하루는 임금을 모시고 앉아 조용히 말하였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왕께서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제주로 보답하였을 뿐 아직 털끌 만한 이익도 드리지 못하였으니 이제 한 말씀 올리려 하는데 왕의 뜻이 어떤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계로왕이야. 말해보라. 만약 나라에 이로움이 있다면 이는 선생에게 바라는 바이다. 자, 도림이 말하였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구름과 강과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든 형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섬기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께서 상당히 숭고한 권세와 유한 업적으로 나무 이목을 놀라게 할 것인데 성곽을 수축하지 않고 궁극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판을 가하며
되어 있고 백성의 과학은 장문에서 사모하시니 저는 병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즉 게론이 말을 알겠다. 내가 그 장차 그렇게 하겠다. 이에 임금은 백성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과 누각과 대사를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웅리하여서 큰 돌을 캐다가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유고를 장사 지내고 사성 동쪽으로부터 숭산 북쪽까지 강을 따라 뚝을 쌓았다. 이 때문에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공공해져 나라의 위상이 벼락을 쌓아놓은 것보다 심하였다. 이래 도림이 도망해 돌아와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장수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기 하여 장수들에게 병사를 나누어줘. 큰 계로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쇠잔하고 병사는 약하니 비록 위급한 일이 있다 해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나라를 왜 마땅히 여기를 지켜야겠으나 내가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니 난리를 피하여 있다가 나라의 왕통이 있도록 하라. 문주가 곧 목현만치와 조미걸치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때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준걸루, 고이만년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북쪽 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병사를 옮겨 남쪽 성을 공격하니 성안이 위기와 공포에 빠졌다. 임금은 탈출에 달아났다. 고려 장수 걸루 등이 임금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더니 임금의 얼굴을 향하여 3번 침을 뱉고 죄를 헤아린 다음 묶어 아차상 아래로 보내었다. 걸루와 만년은 백제 사람으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관이 논평을 해 초나라 소왕이 운 땅으로 갔을 때 운공회가 소왕을 에게 이렇게 말했어. 평왕, 초나라 소왕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잡았으니 내가 그 아들을 잡는 것 또한 옳지 아니한가. 형 신이 말했어. 임금의 신하를 잡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은 누가 감히 원수로 삼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니 만약 하늘의 명령으로 했다면 장차 누구를 원수로 삼겠는가. 걸루 등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에 용서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적병을 인도하여 예전의 임금을 포박하였으니 의롭지 못한 정도가 심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오자서가 초나라 서울 영땅에 들어가 평양에게 매질을 한 것은 어떠한가. 양자의 법원이 이를 평하기를 오자서의 행위는 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른바 덕이란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니 오자서의 잔인함이 운공의 어진 행위만 못하다. 이로써 논평한다면 걸루 등이 옳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 삼국사를 지은 사람들의 사고는 굉장히 그거에 유교적 사관에 맞춰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거예요.